한양서울대학교 교수 김연옥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생아 건강 간호 리뷰 영상을 이제 제가 공유해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동 간호 같은 경우는 제가 2시간, 그러니까 총 1시간 조금 넘게 해서 리뷰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건강 간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환을 보면서요, 따라오도록 할게요. 자, 교환. 우리 5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39페이지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신생아 건강간호가.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좀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신생아 건강간호 한번 보시면 제5장 선천성 기형 신생아와 가족의 간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선천성 기형의 원인과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한번 보시면 유전 요인이 있고 크게, 그리고 환경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 요인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환경 요인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환경 요인에는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 초기를 몇 주까지라고 했죠? 임신 첫 14주까지를 우리가 임신 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임신 초기에 TORCH, 그러니까 톡소플라스마, 기타 감염병, 풍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병, 단순포진 이런 것에 감염이 되면 눈, 귀, 심장 등의 기형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톡소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양이 대변 이런 데서 많이 올라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진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죠. 그래서 풍진 예방 접종을 만약에 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임신 계획을 3개월 있다가 임신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왜? 이거는 생백신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대세포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단순포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TORCH 같은 데 감염이 되면 눈, 귀, 심장 등의 기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게 있죠. 지카 바이러스는 손모기 감염입니다. 감염이 되면 머리가 작은 소두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신부가 당뇨병, 매도, 에이즈 이런 게 있는 경우에 태아 기형이 유발될 수 있고, 일부 약물과 화학물질은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임신 초기에 태아가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임신 중에 엽산 보충이 부족할 때도 이게 기형아 출산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엽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천성 기형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천성 기형 중에서도 신경계와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분류예요. 분류를 우리가 단일 기형과 다발 기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형을 분류할 때 기형이 발생한 기관의 수에 따라서 단일 기형과 다발 기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일 기형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많고 유전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일 기형은 그때 제가 하나 쓰라고 했을 겁니다. 단일 기형은 하나의 장기 또는 신체 일부분에 발생하는 기형을 단일 기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다발 기형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몇 개? 2개요. 2개 이상의 계통의 기형이 나타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보시면 주기형과 소기형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형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야 생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주기형과 소기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형 같은 경우는 끝에 80% 이상이 단일 기형인데요. 주기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렇죠. 주기형은 뇌외과죠. 또는 생명에 어떻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소기형 보시면 소기형은 다양한 부위에 잘 나타나고
정상변이와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형은 어떻다? 심각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천성 기형증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5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6페이지 보시면요. 3번 심혈관계 선천성 건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폐혈류 증가와 관련된 결손 한번 보세요. 1번 심방중격 결손이라는 게 있었어요. 심방중격 결손이잖아요. 그러면 방과 방 사이겠네요. 그럼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벽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멍이 나 있으니까 어디 쪽으로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혈류가. 그래서 보시면 좌심방에서 압력이 낮은 우심방으로 흐르게 되는 결손입니다. 그래서 폐혈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에서 우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엔 우심방과 우심실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심방중격 결손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심실중격 결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심실과 심실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비정상적인 결손, 구멍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기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밑에 중요한 게 있죠. 끝에 보시면 얘는 좌우 단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흘러가는 것이 좌우 단락이죠. 그래서 좌우 단락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심실 근육이 비대되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려성 신부전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투여할 수 있다? 그렇죠. 우려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내에서 펌핑질을 못해서 조직의 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펌핑질을 할 수 있는 디복신을 투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디복신 같은 경우는 섬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분 동안 맥박을 측정하셔야 되고요. 맥박이 100회 미만일 경우에는 약물 투여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동맥관 개존증이에요. 동맥관이라고 하는 것은 폐하 순환을 유지해주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관을 동맥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맥관이 출생 1주 내에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에서 압력이 낮은 폐동맥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좌우 단락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맥압이 40 이상으로 넓어집니다. 맥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기와 이완기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 2세경에 수술을 시행하거나 인도메타신을 투여하면 동맥관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맥관 개존증.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방실중격결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실중격결손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줄 끝에 다운충구 나동의 45%에서 이 결손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방실중격의 결손입니다. 그러니까 방과 실이죠. 그러니까 심방중격결손과 심실중격결손이 모두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다가 뭐도 있다? 방실판막의 기형이 동반된 심장질환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이 있고 그리고 판막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방실중격결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방실판막을 뭐가 있죠? 그렇죠. 왼쪽에 2천판 그리고 오른쪽에 3천판이 있죠. 이제 거기에 판막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실중격결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6페이지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혈류폐쇄와 관련된 결손 넘겨보시면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에 첫 번째 대동맥 축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동맥 축착이라고 하는 거는 대동맥이 좁아지는 벽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대동맥궁을 지나 하행 대동맥으로 이행하는 부위입니다. 하행입니다. 상행 아니에요. 아래쪽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 대동맥으로 이행하는 부위가 막힌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동맥궁이 국소적으로 좁아져서
결손의 근위 부는 그러니까 상지 부위죠. 왜냐면 한쪽으로 내려가는 부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지 부위는 압력이 높고 결손의 원위 부, 그러니까 몸체와 하지는 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막혔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위쪽이 어떻게? 압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증상 보시면 상지에서 높고 뛰는 듯한 맥박이 축지가 돼요. 상지 고혈압이 생기고요. 현기증, 두통, 실신, 비출혈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상완맥박과 대퇴맥박 불일치하겠죠. 아래쪽과 위가 당연히 맥박이 다를 겁니다. 자, 치료 및 간호는 축적된 부위를 잘라내고 문합술을 하거나 협착 부위를 확장시키는 동맥 성형술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동맥 축착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동맥판 협착입니다. 대동맥판 협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맥 판막 아래가 막히거나 판막 자체가 폐쇄된 질환을 대동맥판 협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피가 유출되는 부위의 판막인 대동맥 판막이 좌심실의 수축을 딱 할 때 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좌심실에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 대동맥 쪽으로 팡 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대동맥 판막이 막힌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가 빵빵하겠어요? 그렇죠. 좌심실 혈류 증가로 좌심실이 비대가 될 겁니다. 이게 대동맥판 협착. 3번 보시면 폐동맥판 협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동맥 판막 아래 부위가 막히거나 판막 자체의 폐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폐동맥판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심실과 폐로 가는 폐동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심실이 팡팡 수축할 때 열려줘야 되는데 열리지 못한 겁니다. 그럼 어디가 빵빵하겠어요? 그렇죠. 우심실이 비대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폐동맥판 협착.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폐혈류 감소와 관련된 결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폐혈류 감소와 포커스는 우심의 압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팔론의 징후를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네 가지 주변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네 가지가 뭔지 보셔야 됩니다. 심실중격 결손. 심실중격 결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좌에서 우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심실이 비대돼요. 그래서 심실중격 결손 맞고요. 그 다음 폐동맥판 협착증. 우심실이 수축할 때 안 열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심실이 비대돼 있겠죠. 그래서 폐동맥판 협착증. 그 다음 대동맥 우위 이렇게 돼 있죠. 대동맥 위치가 정상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대동맥 우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심실 비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증상 특징이 뭐다? 우심실이 전부 커지는 그러한 증상. 그러니까 팔론의 징후에 총 4가지 병건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밑에 끝에 그래서 얘는 우렬성 신부전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우심실 쪽이니까요. 그래서 우렬성 신부전은 동반하지 않고요. 증상 너무 중요하죠. 갑작스러운 청색증, 무산소 발작, 곤봉상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치료 및 간호는 심내막염 예방을 위해서 구강위생을 청결히 해야 하고 술흉이를 취해주고 모르핀을 투여하고 산소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의 안정 그리고 과호흡이나 발작 같은 거를 우리가 멈춰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술흉이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대사성 산증 시에 중탄산 나트륨을 줄 수 있고요. 무산소증 발작에 대한 우선적인 중재 방안은 뭐다? 술흉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7페이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가 10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10페이지 보시면 위장관계 선천성 건강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 보시면 입술 갈림증과 입천장 갈림증이 있습니다. 입술 갈림증은 구순열, 입천장 갈림증은 구개열입니다. 그래서 입술 갈림증, 구순열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입술이 갈라진 것. 근데
입천장 갈라진 9개월은 입천장이 갈라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요한 부분은 구순열과 9개월을 잘 구분을 하시고 교정 시기가 다른 이유와 수술 전후 간호 방법에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시면 되냐? 1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11페이지 보시면 치료와 간호 한번 볼게요. 구순열 9개월 하나의 교정 시기입니다. 자, 구순열은 우리가 언제 치료한다? 최대한 빨리요. 네, 왜냐면 일단 입술이잖아요.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순열은 기형이 외마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교정을 한다. 그래서 보통 생후 2, 3개월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생후 100일 이내에 봉합수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빨리 교정하고 최대한 어떻게? 100일 이내에 봉합을 하자.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9개월입니다. 자, 9개월은 두 번째 보세요. 12개월 정도의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치아가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방해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늦게 합니다. 그래서 12개월 정도에 하고요.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아동의 언어 발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 시기를 약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그 중요한 거, 구순열은 언제? 가능한 빨리, 그래서 100일 이내에 하는 걸 추천하고요. 9개월은 12개월 정도에 교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2페이지 갈게요. 자, 12페이지 보시면 3번 수술 후 간호입니다. 수술 후에는 우리가 분비물 배출 및 기도 개방 유지로 어떤 자세를 취해줘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순열 수술 시에는 우리가 입술에 수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누운 채위나 즉 Y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아기가 침구의 봉합선을 문지르지 않도록 절대로 엎드려 눕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순열 수술했을 때는 여기 입술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자세, 엎드리는 자세, 복위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세는 어떻게? 앙와이를 취하든지 아니면 얼굴을 약간 옆으로 하는 즉 Y 정도는 괜찮다. 자, 그 다음 9개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에 수술을 했죠. 그래서 분비물의 흡입 방지를 위해서 수술 후에 보기나 측이를 취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입 안에서 분비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자세. 앙와이는 절대 안 됩니다. 앙와이를 하고 나면 계속 분비물이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엎드리는 자세, 측이 취해서 분비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3페이지 볼게요. 1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입술의 봉합선과 구강 내 봉합선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측 Y를 취해주고요. 그리고 로강보를 사용을 합니다. 울거나 얼굴을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봉합 부위의 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뺨에 붙이는 금속성 기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뺨에다 붙이는 거죠. 이완시켜주는 로강보. 그 다음 팔꿈치 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선을 비비거나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순환 상태를 사정하고 한두 시간 간격으로 억제들을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빨대 사용하지 말고 컵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극되는 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입에 수술을 했잖아요. 그 다음 노리개 젖꼭지는요. 봉합 부위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용 금지입니다. 다음 지식이나 기침 감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주 트림을 시키고요. 다음 봉합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욕구 충족으로 영아가 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게 구순열과 9개월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계속 갑니다. 2번 식도폐쇄증과 기관식도 새끼리예요. 식도폐쇄증은 식도가 맹관으로 막혀서 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관식도 새끼는 식도가 기관이나 기관지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식도폐쇄증은 식도가 막혔어요. 막히고 이 아래쪽에 하부식도는 열려있죠? 이게 옆에 있는 기관지랑 갖다 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했나요? 그쪽 기관이랑 갖다 붙었기 때문에 원래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기관지 쪽으로 붙으면 흡인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번 증상 한번 볼게요. 대부분 흡인 증상입니다. 입이나 코에서 거품이 섞인 다량의 카액이 관찰된다. 카테터가 위까지 살되지 않겠죠? 당연하죠. 식도가 막혔으니까 위로 못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3C 증상이 있어요. 흡인 증상입니다. 기침, 질식, 청색증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3번 수술 후 간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흡인 카테터를 통해서 자주 구강, 비강 분비물을 부드럽게 흡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석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줄 내려가시면 위루술, 설치술, 환화, 간호 한번 보시면 턱 운동 및 정상적인 빠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얘는 어떻게 한다? 노리개 젖꼭지를 빨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아까 구순열 9개월 같은 경우는 노리개 젖꼭지가 안 돼요. 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지금 얘기하는 식도 폐쇄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리개 젖꼭지를 빨게 한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식도 폐쇄.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계속 이어서 갑니다. 보시면 3번 비대 날문 협착증입니다. 자, 비대 날문 협착증 어디를 얘기를 해요? 자, 위가 있어요. 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을 때 위는 왼쪽에 있지만 유문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끝에 있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문이랑 날문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자, 그래서 날문근이 비정상적으로 비대돼서 날문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유문, 날문 똑같은 말이죠. 그게 어떻게 근육이 옆에 있는 근육이 비대돼서 눌러서 그 날문이 좁아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나오세요? 위로 아기가 구토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담즙 없는 구토를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담즙 없는 구토입니다. 왜냐? 장까지 내려가지 못해서 담즙을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즙 없는 구토를 하는 거고요. 원인과 병태생리 보시면 4줄 내려가서 끝에 특징적으로 담즙 없는 구토를 한다. 상부 위장관 폐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것도 나오죠. 16페이지의 맨 위에 부분 우측 상복부에서 나옵니다. 우측 상복부에서 올리브 크기의 덩어리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유무는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를 만지면 올리브 크기의 덩어리가 촉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치료와 간호 한번 보시면 치료에서 세 번째 줄 수술 방법은 날문 근육 절개술을 합니다. 비대된 날문근을 세로 방향으로 절개해서 벌려줘서 위점막을 확정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죠? 이게 비대 날문 협착증. 자, 그 다음 16페이지 계속 이어서 가요. 4번 보시면 담도폐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도폐쇄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그쵸. 우리가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쭉 담관을 통해서 내려가서 장으로 보내지게끔 되어 있죠. 근데 담관 담도가 폐쇄되면 담즙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간의 문제가 계속 생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증상 한번 보시면 증상은 병리적 황달이 된 거예요. 병리적 황달. 그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회백색 대변이 생깁니다. 담즙이 대변과 섞이지 않아서 회백색 대변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저귀에 짙은 소변이 착색됩니다. 높은 빌리루빈 농도 때문이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소양증, 몸이 가렵고요. 그리고 비타민 K 흡수 부족으로 PT가 지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해주느냐? 쭉 내려가서 그림 밑에 내과적 치료 한번 볼게요. 고칼로리 주고요. 그 다음 고단백, 고탄수화물 줍니다. 왜냐하면 성장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칼로리, 고단백, 고탄수화물을 주는데 지방은 저지방식을 줘요. 담즙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저지방식을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출혈 예방 위해서 비타민 K를 투여해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17페이지 계속 이어가요. 5번 복벽 갈림증입니다. 복벽 갈림증은 태아의 복벽 결함에 의해서 복강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하는 기형입니다. 장기가 막으로 쌓여있지 않은 채 노출이 됩니다. 막이 쌓여있지 않아요. 복벽 갈림증은. 자, 그 다음 우리 18페이지 갈게요. 18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6번 선천 거대 결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 거대 결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결장이 커져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결장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결장이 어떻게 연동 운동을 해서 변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연동 운동, 신경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 운동을 못해서 위에 변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선천 거대 결장 보시면 장의 일부분에 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장폐쇄와 배변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신경절이 없는 장의 상부가 팽만되어 있어 거대 결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번 병태생님 보시면 결장 분절에 부교감 신경절 부재로 연동 운동이 없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 장의 하부는 연동 운동이 전달되지 않아서 장폐색이 초래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증상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연동 운동으로 변이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태변 배출이 지연됩니다. 보통 태변은 출생 후에 24시간 이내로 봐야 되고요. 맥시멈 48시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태변 배출이 안 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적 변비 있을 거고요. 복부팩만 있고 중요한 거 나오죠? 담즙성 구토가 생깁니다. 얘는 지금 장까지 내려가서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담즙성 구토가 있고요. 식욕부진, 수유거부, 리본 모양의 악취 나는 변, 그리고 대변 덩어리가요. 좌측 하복부에서 촉진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왼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비대 날문하고 비교해서 꼭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2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 보시면 7번 항문 직장 기형 밀폐 항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문이나 직장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대변 배출이 어렵고 대변이 다른 경로로 배설되는 기형입니다. 그래서 항문에 정상계구 결손 또는 누공이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럼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진행성 복부팽만이 생길 겁니다. 왜? 변이 나가지 못하니까요. 배는 계속 빵빵할 거고요. 그다음 밑에 끝에 보시면 출생 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 태변을 배출하는지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문이 막혔으니까 변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밑에 8번 탈장 볼게요. 여기서 횡격막 탈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격막 탈장은 횡격막 결손 부위를 통해서 복부 장기가 흉곽으로 올라가서 폐형성과 호흡의 문제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간호중재 한번 보시면 반자위를 칠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탈장된 장기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횡격막 탈장이라고 하는 거는 횡격막이 어떻게요? 탈장되면서 그 위에 횡격막 부위에 어떻게요? 복부의 장기들이 막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흡적인 문제를 주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자위를 칠해줘서 중력도 그렇고 호흡에도 도움이 되겠죠. 반자위. 그 다음에 밑에서 끝에 보시면 어디 쪽으로 눕힌다? 침범된 쪽을 아래로 눕혀서 침범되지 않은 쪽의 폐 확장을 도모합니다. 다른 쪽은 문제가 없는 쪽은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침범된 쪽으로 아래로 눕힌다. 자, 그 다음 2번 선천 복벽 탈장입니다. 이거는 태아의 장이 얇은 반투명 막에 체크하세요. 막이 양막과 복막에 쌓여서 퇴출을 따라 복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막이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복벽 갈림증은 막이 없다. 자, 그래서 원인과 병태생리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탈장된 장은 낭에 쌓여 있으나 파열되는 장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낭을 잘 관리를 하셔야 하겠네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요. 22페이지 볼게요. 22페이지 보시면 고사탈장입니다. 이거는
서해부 탈장, 사타구니에서 일어나는 탈장이고요. 복부 내장이나 복수가 모사수로 내려와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진단은 촉진으로 내릴 수가 있고요. 발살발수기로 복압 상승을 유도한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왜 서해관 쪽을 압박해 내용물이 닿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증상은 울거나 기침 시에 복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촉진이 쉽습니다. 3번 보시는 치료는요. 전복될 수 없는 탈장의 감분 예방을 위해서 24에서 72시간 내에 외과적 수술을 권고합니다. 자, 그 다음 신경계 선천성 건강 문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분 척추입니다. 이분 척추는 태생기 신경관의 융합 부전으로 인한 척추의 후방 융합 장애입니다.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어요. 폐쇄성 이분 척추, 잠재성 이분 척추가 있는데 이거는 척추골 자체 결함입니다. 뼈에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척수 및 수막은 정상이다. 근데 결손 부위에는 피부 함몰, 피하 지방종, 포도주색 모방, 털뭉치가 발견될 수가 있고요. 다음 2번째 수막류는 어떤 부위? 뼈도 문제가 있고 수막 주머니가 돌출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척추 볼과 수막 주머니까지 문제가 있는 것. 자, 그 다음 23페이지 보시면 수막 척수류는 가장 흔한 유형이고요. 이거는 뇌척수의 척수 일부분 그리고 신경까지, 그러니까 척수, 수막, 신경이 모두 밀려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운동감각기능장애, 수두증, 라테스 알레르기 생길 수 있고요. 간호중재 매우 중요하죠. 낭포의 손상 방지, 환부를 부분적으로 보호해서 감염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수술 전 간호되어 있죠. 낭포 손상 방지를 위해서 얘는 등 쪽에 지금 병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눕힌다? 네, 보기로 눕히고요. 둔부를 약간 구부린 체위로 측면을 지지해서 대퇴관절 탈구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저귀 채우지 않습니다. 않고 바닥에 패드를 깔아놓고요. 낭 주위에 기저귀나 덮개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 둔부를 매일 공기 중에 노출시키고 척추 하부에는 기저귀 채우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지의 괴사와 기형 예방으로 수동적 관절 운동, 피부 간호가 필요하고요. 정상 영아와 같은 정서적 지지와 발달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유나 포유 중에는 자주 휴식을 시켜야 되고요. 아기는 고기에서, 그러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서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휴식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게 23페이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24페이지 2번 수두증 한번 볼게요. 자, 수두증은 뇌척수액의 생산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뇌척수의 순환 통로가 폐쇄된 결과 두개 내압이 증가해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1번 원인과 병태생리 보시면 한 6줄 내려가시면요. 수두증은 우리가 3가지 기전과 관련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척수액의 이동장애, 과잉생성, 흡수장애 3가지 기전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쭉 4줄 내려가시면 그 결과 뇌실이 확장되고 뇌조직이 압박돼서 증상이 나타나고 뇌손상이 초래되게 됩니다. 자, 25페이지 볼까요? 25페이지 보시면 신체 검진과 임상 증상에서 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두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대청문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봉합선이 분리돼서 머리를 두드리면 깨진 항아리 소리가 나는 막휘인 징후. 눈을 위로 올려보지 못하고 눈동자가 아래로 가라앉아 동공 위로 복막이 보이는 일몰 징후. 그 다음에 아기 그림 밑에 이마 돌출과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동공 반응 소실, 동안신경 마비, 그리고 심부건 반사 항진, 바빈스키 반사 양성, 근긴장도 증가, 경련, 잘 먹지 않고 보채고요. 잠이 많고 의식저하가 될 수도 있고 성장이 느려지는 듯한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수두증의 증상 외워놓으시면
그 다음 우리 26페이지 갈게요. 근골격계 선천성 건강 문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입니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같은 경우에는 27페이지 증상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갈래앗지 징후입니다. 갈래앗지 징후는 아동을 눕히고 무릎을 세우면 무릎의 높이가 달라요. 탈구된 쪽이 낮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우 테스트라고 합니다. 아동을 눕히고 고관절과 실관절을 90도로 굴곡시켜서 엄지를 소전자 부에 위치한 다음 후의 방으로 밀면 대퇴골두가 탈구되고 내전 시에 고관절이 탈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다고 했어요. 후 외방으로 밀어서 안쪽으로 내전시키면 탈구된다. 다리가 빠진다. 이게 바로 테스트.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오토라니 검사예요. 오토라니 검사. 이거는 탈구된 상태에서 환원을 체크하는 겁니다. 탈구된 상태에서 중지는 대전자부에, 엄지는 소전자부에 위치한 다음에 대전자부를 내측으로 밀어 올리면서 외전시키면 뚝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전 시에 고관절이 탁 하고 끼워지는 거죠. 환원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측에서 외전을 시켰을 때 어떻게 딱 들어가는 환원이 되는 것을 오토라니 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트렌델렘 버그 테스트죠. 정상인 다리를 들고요. 탈구 있는 쪽 다리를 섭니다. 그러면 어디 쪽으로 기운다? 정상인 쪽으로 골반이 기우는 것. 이게 트렌델렘 버그 테스트고요. 그 다음 둥구주름 비대칭이 있어요. 한측의 주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는 이상하겠죠. 일직선 시에 절뚝거리는 걸음을 보입니다. 이 증상 꼭 외워두시고 28페이지 갈게요. 28페이지 보시면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의 징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측 다리에 주름이 더 많고 한측 다리로 서면 정상적으로 골반이 기우는 것, 누워서 무릎을 세우면 한측 높이가 더 낮음을 그림을 통해서 꼼꼼하게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간호조리에서 파브릭 보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브릭 보조기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목 장치고요. 무릎을 굴곡시키고 고관절은 60도 외전된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임의대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교육하시고 기저귀를 갈 때에도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파우더나 로션은 금지고요. 피부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기 안에 연네일을 입히고 양말을 신도록 하면 됩니다. 이게 28페이지였고요. 자, 그 다음 29페이지 보시면 이번 망곡쪽입니다. 망곡쪽. 망곡쪽 같은 경우에 보셔야 되는 거는 맨 밑에 2번 석고붕대 착용 환화 간호입니다. 일단 우선적인 관찰 사항은 CMS입니다. 그래서 순환, 운동, 감각 체크하시고 발가락의 순환 상태, 정색증이 있는지 창백한지,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석고를 제거하셔야 되고 발다리는 상승시켜주고요. 부종 예방을 위해서. 그 다음 밑에 3주마다 석고 붕대를 교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0페이지 가요. 30페이지 같은 경우에 비뇨생식기 선천성 건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도 기형은 요도부의 위치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요도 화열은 요도부가 귀두끝 중앙에 있지 않고 정상 위치보다 낮게 열려 있는 것. 요도 상열은 요도부가 정상 위치보다 높게 열려 있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31페이지 보시면 1번 원인과 병태생리 보시면요. 얘는 뭐 때문에? 태생기에 남성 호르몬이 안드로겐이 어떻게 불균형이 생겨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간호사정 보시면 요도기형의 진단은 출생시 외형을 시진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멍을 보면 눈으로 충분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쭉 내려가서 3번 음낭수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낭수정은 고환은 태아기의 초막돌기를 통해서 음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환이 내려온 후에 초막돌기가 막히고 고환 초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남는데요. 이 공간에 복막액이 고이는 것이 음낭수정입니다.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교통성 음낭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교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 시에 발견이 되고 복강과 연결되지 않은 생리적 음낭수종으로 점차 흡수가 돼서 영악이 6에서 9개월경 자연 손실되기 때문에 특별한 처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막 돌기로 우리가 고환이 음낭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막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2번 보시면 교통성 음낭수종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출생 몇 주 후에 처음 나타나고요. 초막 돌기가 음낭과 복강을 연결해줘서 탈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술로 꼭 교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32페이지 보시면요. 증상, 음낭, 서해관에서 파동성 덩어리가 촉진이 되고요. 반투명한 액낭 및 관성이 투과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33페이지 그림에 있죠. 빛을 투과했을 때 이렇게 관성이 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32페이지까지예요. 자, 그 다음 33페이지 이어서 갑니다. 선천성 대사 장애이고요. 보시면 페닐케톤요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갈락토로즈 혈증, 단풍 당뇨증, 호모시스틴 요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검사 방법은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에 시행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발 뒤꿈치에서 제어를 합니다. 첫 번째,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증상 한번 볼게요. 증상은 수유 저하, 기면, 황달, 호흡곤란, 청색증, 변비, 목쉰 울음소리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시면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보시면 낮은 콧날, 좁은 이마, 후석한 안검, 큰 혀, 차게 느껴지는 얼룩덜룩한 피부,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머리카락, 곧 발육의 지연으로 대처문이 열려 있고요. 신경계 발달 지연으로 지적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지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 진단은 어떻게 내리느냐? T4, T3 이건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T4, T3는 수치는 하강이 되어요. 떨어집니다. 근데 TSH 수치 이거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죠. TSH 수치는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34페이지 보시면 간호중재 한번 볼게요. 질병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선별 검사를 통해 호르몬 결핍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갑상선 호르몬 과량 투여 시에 부작용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호흡곤란, 빈맥, 발열, 발한 등이 있다라는 것을 교육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페닐케톤 요증입니다. 그래서 원인 및 병태 생리 보시면 아미노산 대사 이상이고요. 페닐알라닌 수화효소의 활성이 선천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염색제 열성 유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백질을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증상 한번 보시면 성장 발달 장애, 피부 및 눈동자 색소 결핍, 백색증이 나타나고요. 잦은 구토, 불안정, 그리고 행동 과장, 경련성 근육 운동, 강직이 나타나고 땀과 오줌에서 특징적인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지능 발달이 지연이 돼요. 자, 그리고 4번 치료 한번 보시면 얘는요, 치료는 식이요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 프리밀크라고 되어 있죠. 이 뜻은 아미노산이 없는 우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수 처리가 된 우유가 안전하다. 그래서 모유는 저페닐알라닌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가 가능하다 안 하다? 모유가 가능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평생 저페닐알라닌 시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갈락토로스 혈증입니다. 얘는 유당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모유와 일반 우유에 포함된 당분인 갈락토로스를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분해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탄수화물 대사 장애를 야기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상염색제 열성으로 유전이 되는 질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치료 및 간호에서 치료는 식이요법을 하는데요. 얘는 모유가 금기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즉시 유당을 함유되지 않은 특수 분유를 먹이셔야 되고요. 식이요법은 7, 8년간 엄격하게 따라야 하고 그 이후에는 수정된 처방을 평생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페닐케톤요증 같은 경우에는 모유를 먹어도 된다. 근데 갈라크토즈 혈증은 모유가 안 된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35페이지 볼게요. 35페이지 보시면 5번 단풍 당뇨증입니다. 그래서 단풍 당뇨증이라고 하는 거는 1번 원인과 병태생리 볼게요. 효소 장애에 의한 인체 내 필수 아미노산인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의 대사 이상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하겠죠. 1번 진단검사 보시면 혈중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의 혈중 수치를 분석해서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급속히 진행이 돼서 신경계 질환을 야기하고요. 출생 후 일주일의 수유 문제와 신경계 징후가 나타납니다. 경련, 강직성, 후궁 반전 이런 것들. 신생아 증상은 식욕부진, 보챔, 빨기반사 소실, 구토, 모로반사 소실, 경련, 고음의 울음소리, 경직과 무기력, 활동 저하를 보이고요. 소변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단풍당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단풍당뇨증이거든요. 단풍당 냄새가 나고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면 증상이 빨리 진행이 돼서 혼수, 사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지체, 신체장애, 발육장애 등 영구적인 손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치료와 간호는 뻔하죠. 두 번째 줄,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 수치를 신속히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36페이지 보시면요. 호모시스틴 요증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호모시스틴의 대사에 필요한 시스타티오닌, 베타 합성효소의 결핍으로 발생되는 선천성 아미노산 대사 장애입니다. 그래서 1번 원인과 병태생리 한번 보시면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의 대사 과정 중에 시스타티오닌 합성효소의 결합으로 메티오닌과 그 대사 산물인 호모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이 체내에 축적되는 겁니다. 이거는 호모시스틴은 독성 물질이거든요. 자, 그 진단 보시면 메티오닌 수치가 증가되고요. 소변으로 대량의 호모시스틴이 배설되는 것을 보고 진단을 내려요. 치료와 간호는 너무 중요하죠. 뭘 준다? 비타민 B6, 6를 줘야 됩니다.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B 몇, 6를 준다. 이것이 호모시스틴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대사성 질환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유전성 질환 한번 보시면 우리 37페이지 가볼게요. 37페이지에 4번 유전 질환 한번 보시면 1번 에드워드 증후군입니다.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만 염색체가 3개입니다. 원래는 2개인데요. 지금은 18만 염색체가 3개로 되어 있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은 복합비형과 심한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요. 대부분 선천성 신경기형을 동반하고 집게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 위에, 새끼 손가락이 넷째 손가락 위를 덮고 있는 엄지는 굴곡이 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아의 성염색체 이상이고요. X 염색체가 하나 없거나 부분적으로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5XO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X 염색체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46XX여야 되는데 얘는 45XO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단 및 증상 한번 보시면 사정 시에 성장 양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작은 키와 더딘 성장이 특징적이고 종종 진단의 첫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38페이지 보시면 치료와 간호 한번 볼게요. 터너 증후군의 주요 치료 목적은 성장 장애 및 성적 발달 장애를 교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이거는 남자 아이에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염색체 이상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고 X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47XXY인
성염색체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요. 프라더 윌리 증후군입니다. 이거 원인은요. 몇 번?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신장, 비만, 정신지체, 성성기능 저하 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프라더 윌리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그다음 39페이지 보시면 5번 묘성 증후군입니다. 이거는 몇 번? 5번입니다. 5번 염색체의 단안의 부분 결실이 원인이 되고 나타나는 드문 질병으로 특징적인 임상 증상은 후두 위축으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고 얼굴이 둥글고 양눈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것이 묘성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신생아 건강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고 리뷰도 보시고 또 제가 대면으로 수업했던 것도 보시면서 시험을 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험 잘 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